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배당 4강 주택과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보면 한 권을 끝내는 배당이 정석에 190에서 21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이 책이죠.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부동산부터 채권 배당까지 한 권을 끝내는 배당이 정석으로 권리 분석과 배당을 한 권으로 992쪽에 담아놨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과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지금은 주택이나 상가에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알고 있는 거랑 또 이 책에서 다루는 대항력하고 좀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항력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대항력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A로부터 소유권이 B로 변경이 되면 여기에 있는 설정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4월 1일 날, 4월 10일 날, 갑 임차인, 그리고 5월 10일 날 건재당, 6월 10일 날 을 임차인, 이렇게 이제 그 일반 매매로 A 소유권이 A로부터 소유권이 B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갑 임차인, 을 임차인 있을 때 누가 대항력이 있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면 갑은 대항력 있고 을은 대항력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이 새로운 소유자는 갑 임차인도 그렇고 5월 10일 날 설정된 건재당도 그렇고 6월 10일 날 을 임차인 모두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경매나 공매로 이 매각이 되면 말소 기준권 이후에 임차권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면 이럴 때에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인수, 이 사람은 소멸되는 거죠. 물론 이 선순위 임차인도 배당 요구해서 스스로 대항력을, 이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고 대항력도 있고 또 우선 변제권도 있죠.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무 우선 변제권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금, 확정일자 우선 변제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어서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 기간 동안 새로운 그 소유자, 즉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게 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 살다가 계약 기간 지나게 되면 그 임차 보증을 받고 이사를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해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그럼 임차인이 그 임차 주택인 임차 아파트가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새로운 소유자하고 계약을 유지시킨 걸 거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을 이제 하지 않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이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 해지권을 임차인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대인이 지위에 승계되는 것을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라고 하죠. 그랬을 때에 그와 마찬가지 경매나 공매에도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럴 때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도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항력을 주장해서 종전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시킬 수 있는 걸 대항력이라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 해지권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소액 임차인인 경우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 일정액을 초과되는 거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받는 거고,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받게 되는 걸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임차인이 스스로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보증 반환 채권,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으로 최우선 변제권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그 사람은 대항력은 없는 겁니다. 미배당금이 생기면 그 돈을 주택까지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한벽권만 남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은 손해보지 않죠. 그러나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소멸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순위 배당할 수 있죠. 미배당금은 소멸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대항력을 이야기할 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가 아니고 일반 거래로 할 때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주장했으면 이 사람이 그대로 이 A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항력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 갖다가 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런 것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갈 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소유자가 바뀌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대항력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경우가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랬다. 그래서 이런 대항력이 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A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신탁 등기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이게. 근데 또 신탁 등기 이후에 입주한 을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을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돈을 대출해 준 사람을 우선수익자. 이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 쓴 이 을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탁 등기 이후에 이 위탁자하고 계약하고 위탁자랑 계약을 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얻어 계약 쓰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지만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신탁공매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주택을 이제 전세보증을 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책을 갖고 책의 190페이지를 보면 지금과 같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되는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렇게 우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는 그 주택이 등기된 주택이든 미등기 주택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불법 건물 상관없이 적법하게 대항력권 즉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갖추게 되면 다음 나오전 역시 대항력이 갖추게 되는 거죠. 주임법상 보호를 받을 임차인이라는 것은 자연인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택임차인은 자연인만 대상이고 범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과 애국인과 애국 국적이 재해동포 또 자연인으로서 임차인이 될 수 있고 이들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있어서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인 같은 경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있는데 그러한 법인은 그 법인으로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주택임대차법 3조의 2항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산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대항력고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다음날 오전 1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이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있다. 또 이런 법인도 있죠. 주임법상 제3조의 3항에 있죠. 좀 전에는 2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 3항은 어떤 내용이 있냐.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자기의 직원을 사택으로 해주는 거죠. 주거를 복리 차원에서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과 주택인도, 대항력권이죠. 갖추게 되면 다음날 오전이 대항력이 생긴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법 기본법 제2조 1항 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범위는 범위와 또는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 소기업의 기준, 이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좀 뭐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책에다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담기는 좀 그래서 제가 이런 조항만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정부가 지원하는 그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들, 이런 것들이 뭐 LH공사라든가 또는 뭐 많죠. 이런데 지방공사 이런 데에서 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이 법인이 하고 실제 입주하는 사람이 그 직접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또 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이 직원이 복리 차원에 의해서 주택을 얻고자 할 때, 그때 법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했지만 그 소속 회사 직원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과,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을 갖게 된다. 어쨌든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권과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법 제3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마친 때에는 다음날 오전에 대항력이 생긴다. 네, 여기서 좀 이거 제가 보충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좀 보충해서, 그러면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보면 대항력이라는 건 사실은 그 전입신고를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과 대항력권이라는 건 주민등록과 주택인도, 그러니까 A 임차인이 그 A 주택에서 갑 임차인이 A를 임대인으로 B를 임차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해서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죠. 이 사람이 대항력권. 대항력권은 주민등록과 주택인도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매매로 가면 확정일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 면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설정한 것처럼. 그러나 이게 일반 매매로, 일반 거래로 움직인다든가 소유자 변경되거나 소유자 변경되지 않으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정일자를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자신감만 있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세상이 그런가요? 그럴 때 이게 주민등록은 뭐냐면 우리가 등기를 할 때 그 등기 신청서를 우리가 작성하죠. 우리가 이제 보면 주민등록도 뭐냐면 우리가 전입신고서를 갖다가 전입신청서를 갖다가 주민센터에다 제출하면 그 전입신고 내용 사항을 갖다가 이제 국가기관의 주민센터에 있는 국가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다가 등재를 하는 걸 우리가 주민등록을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전입신고지만 국가나 범정 용어를 따는 주민등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전입신고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정 요구해서 수정을 했다 하면. 그래서 전입신고. 이 주택인도는 뭐냐? 거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인도를 폭넓게 해서 아파트를 내가 그 키를 가지고 있어. 그걸 거주하지 않아. 살지 않아. 그러면 대항력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전에서 주유소를 하는데 거기서 5일을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에 그 임대차 계약을 내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와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는 서울의 아파트에 한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면 주민등록은 서울에 돼 있지만 주 거주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항력 없다. 이 거주도 주거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떼게 됐다는 대법원 이 확정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거주는 주거주를 말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항력과 갖추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경매나 공매가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대항력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대항력권을 5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우리가 전입신고하면 국가기관인 주민등록부에 등재하는 거죠. 이건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5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는 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5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또 확정일자는 5월 10일 날 공중사무실이라든가 동기소라든가 구청에서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5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이제 5월 1일 날 이제 쉬는 날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5월 2일 날 해놓고 이걸 5월 3일 오전 0시로 바꾸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효력 발생의 시는 일시는 5월 10일 당일 주간입니다. 이 당일 주간이라는 거는 5월 10일 09시 정각에서 18시 정각. 이건 몇 시에 했는지 몰라요. 같은 확정일자만 다 동순위가 되는 거죠. 저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뭐냐면 5월 2일 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5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이랬을 때의 대항력은 5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하고 이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은 5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다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왜?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에서는 대항력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고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물이 없으면 종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대차 계약을 작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임대인이 동의 없으면 전대차의 효력이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랬을 때에 그걸 갖고 배당 요구하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공유물 같은 경우도 지분 경매로 해서 공유물일 때 소수 지분권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수 지분권자와 계약한 지분이 경매가 들어가도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대항력이 있어야만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대항력이 있어야만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까지 무효지만 대항력이 발생하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렇게 5월 2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의 대항력 언제 생기냐? 5월 3일 오전 0시에 발생하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도 5월 3일 오전 0시. 왜냐면 이것도 5월 2일 날 같은 날 받을 때도 다음날 새벽 0시까지는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 발생하면 즉시 같은 날 같은 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항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지워놔야 또 여러분이 또 이제 다음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게 저희가 지우개를 물지기로 사용하니까 좋은 것은 그런 것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그리고 이 방송도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대항력이라는 건 지금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있는 거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대항력권이죠.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때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 왜냐면 전입신고를 하면 국가기관이 주민등록부에 등재를 하게 되는데 어떻다면 잘못 등재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도 이 전입신고를 한 것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정정 요구해서 정정을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지, 정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또 대항력권이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누구나가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족의 범위라는 것은 뭐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구성을 말하는 게 되죠. 여기서 또 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등기되어 있던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법규 적용 대상 건물은 그것이 바로 뭐 미등기든 무허가든 등기되어 있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업자든 대항력권이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 건물을 인도받아야지. 그 건물 인도라는 것은 영업을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건물을 인도하면 다음날 오전 1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상위법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법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건물에서 대항력권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권이라는 건 사업자 등록과 건물인도. 이 주택임대차법에는 주민등록과 주택인도인데 이 상위법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해. 사업자 등록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말하는 거지 구청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과 건물인도를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어야만이 된다. 대통령이 환산보증을 범위를 초과되게 되면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10년은 있지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 이런 것들은 우선변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4개의 권역으로 서울시는 4억, 과밀억제권은 3억, 광역시는 2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이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만 보증금이 대상이 되고 초과되는 임차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이 없었다. 이건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잘못 이야기한다고 무슨 얘기냐? 지금은 이제 환산보증금이 훨씬 9억까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딴소리 하냐? 그 얘기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건물주가 바뀌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없고 강제 퇴거가 당하는 이 시기에는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죠. 언제로? 한국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2015년 5월 13일부터 그러니까 2015년 5월 12일까지는 대항력과 계약갱 신중권 5년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받는 사람은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는 4억, 수도권은 3억, 광역시는 2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 13일부터 상위법이 바뀌었죠. 상가건물임대차법이 개정으로 따라가지고 이제 환산보증금을 범위 내, 즉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죠.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도 대항력과 계약 개시 요건을 주게 된 거죠. 그러나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하고 환상보증 초과되는 임차인의 차이점 뭐냐면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까지 주어지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과 계약개시 요건 10년과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묵시적 갱신도 인정이 되지만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대항력과 대항력과 계약개시 요건 10년만 있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계약개시 요건 행사 기한은 5년에서 또 10년을 늘었죠. 이게 2018년 10월 16일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종전의 임차인도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인정이 된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새로 2018년 10월 16일, 그러니까 기존에 2018년 10월 15일부터 이전에 계약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요건이 5년만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18년 10월 16일부터는 계약갱신권이 이제 새로 계약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나 종전에 시행 전에 종속적인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냐? 갱신한 임대차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계약 갱신하려면 반드시 계약을 갱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묵시적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계약 갱신 요구가 10년이라는 거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새로 계약한 임차인이나 기존의 임차인이 갱신된 임대차에 적용된다. 그 갱신된 임대차는 계약을 새로 갱신을 요구해서 갱신된 사람은 당연하고 묵시적 갱신된 임차인도 마찬가지 된다. 원래 기본적으로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이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그 어떤 경우냐면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있다고 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10년 동안 환상보증 법인 내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환상보증금을 초과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그래서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된다. 그 계약갱신은 뭐 구두로 해도 되고 뭐 문자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화로 해도 되고 뭐 있겠지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법 보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30일을 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민법 639조인가요? 그 규정에 의해서 묵시적이 되면은 갱신이 되면 임대인, 임차인 어느 누구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의사를 밝히면 6개월 있다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의사라면 한 달 있다가 계약이 해지 여력이 발생한다. 결국은 뭐냐면 10년을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환상보증이 법이 내에 있는 사람은 묵시적 갱신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도 10년은 있지만 환상보증 초과되는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30일을 최소한 남겨놓은 상태에서 계약 갱신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계약갱신 요건의 이 계약갱신이 되는 거다. 10년이. 그렇지 않으면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돼서 임대인, 임차인 누구든지 계약을 해지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6개월 있다 계약 해지를 밝고 임차인은 한 달 있다 계약 해지를 밝히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추가로 이어서 보면 그런 내용이죠. 2019년 4월 2일부터는 현재는 상임법이 시행령 그 1항이 개정해서 2019년 4월 1일 날 상임법이 또 개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내교정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9억으로 정액이 됐죠. 수도권 가미력제권은 6억 9천,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하고 세종시, 그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5억 4천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밖에 지역은 3억 7천으로 증액이 돼 있죠. 결론적으로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상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10년도 포함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 확정 일자 우선 변제를 가지고 있으나 한상보증이 초과되는 임차인은 대항력, 즉 하고 계약갱신 요건 10년만 있고 우선 변제권이 없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한번 좀 그 판서를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칠판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가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A 상가 건물에 뭐 2월 10일 날 갑이 임차인, 상가 임차인이 있는 거죠. 상가 임차인. 이니 뭐 지금 뭐 현행법상 2019년 뭐 1월 10일이다. 이럴 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환상 보증이 얼마냐? 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이다. 그러면 3억에다가 1억이니까 이럴 때에 이제 이 그 환상 보증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4억 원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과 계약서의 확정 일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2019년 5월 10일 날, 그럼 환상보증이 9억으로 늘어났죠. 이럴 때도 보면 이때 의리임차인 같은 경우는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 의리임차인은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월세가 8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 사람은 환상보증금은 얼마냐면 9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환상보증 초과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다음 나오죠. 대항력이 생겨. 이럴 때에는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6월 10일 날 말소기준 걸린 근저당권자가 설정이 됐다. 뭐 3억 6천이라고 하죠. 뭐 채권 최고액이 설정이 됐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번에는 2019년 7월 10일 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900만 원이다. 이러면 환상보증금은 9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9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면 환상보증금은 9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러면 환상보증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하고 계약갱신 요건은 10년은 있지만 경매로 말소기준 걸 이유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환상보증이 초과되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보증금을 전부 날리고 일반 채권자의 이 채권으로서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만 전 소유자한테만 상대할 수가 있고 이 새로운 소유자이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번엔 2019년 8월 10일 날 이 사람은 병임차인이고 정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400만 원이다. 그 환산보증 뭐냐면 5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5억인 사람이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은 없지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갖고 순차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 환산보증금이 이게 이제 일반 매매로 달렸을 때는 다 대항력, 가불병정 다 대항력이 있어요. 확정 우선변제권은 어차피 일반 거래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경매나 공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게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다 할 때에는 이 말소기준권리 기준 이전에 환산보증이 초과되는 요 의림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없지만 낙찰자에 승계되기 때문에 손해보질 않죠. 그러나 이 갑임차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으니까 대항력과 계약해지 요건을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갖고 배당 요구해서 우선에 배당받고 이사를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는 임차인은 심각해지죠. 환산보증이 초과되는 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죠. 왜냐면 말소기준권리 이후니까. 환산보증 범위 내이든 초과되는. 그러나 환산보증이 초과되니까 대항력도 없고 또 우선변제권도 없는 거죠. 확정일자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당을 한 푼도 먹고 쫓겨나는 이 사람보다 한 달 뒤에 입주한 정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은 없지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에서 이 사람이 배당 받아야 될 순서에도 이 사람이 배당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어부지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항력은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임법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하고 초과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분석을 하고 이제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상가 임차인의 대항 요건은 사업자 등록하고 선지 건물 인도받고 지금과 같이 말소기준권리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서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나 환산보증 초과되는 사람이나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이지 어차피 손해보지 않죠.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는 임차인은 상당히 심각해진다.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일반 매매로 건물 소유자가 변경될 때는 이런 경우는 일반 매매로 바뀔 때 전 소유자가 주택 임차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날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이 생긴다. 또 일반 거래로 상가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데 상가 건물 소유자가 대항 요건을 갖추는 데도 마찬가지죠.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집합건물, 아파트나 이렇게 뭐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 같은 데에는 그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일반 주택이나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소재지, 주소만 일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그 주택에 소재하는 지번만 일치하게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 같이 집합건물인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우리가 이제 대항요건은요, 그 등기부상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이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지번과 동호수가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만이 대항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번지 천사 아파트 108동 천사호로 동호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근데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건축물 대장에는 104호로 천사호로 돼 있는데 등기부상 보니까 1004호가 아니라 1001호로 돼 있다. 아니면 1003호로 돼 있다. 이랬을 때 그 등기부상에 있는 주소로 대항요건을 갖췄다 하면은 그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등기부상 그 동호수하고 또 이 건축물 대장 동호수가 다를 때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는 겁니다.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를 때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항상 우리가 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하나 또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대항력은 사실 이 대항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나대지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가지고 집합 건물이 지어지고 이 집합 건물의 아파트의 구분호수로 대지권이 등기된 상태인데 501호가에 있는 그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이게 단독주택의 나대지 상태